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본이 30년간 연구해놓고 한국에 홀랑 뺏겨서 부들부들 거리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부들대다 못해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오고 싶다며 한국어 능력 시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문화적 영향 때문인지 일본도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입니다. 오늘의 소식 들어가기 전에 페페TV 2020년 목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대마도와 2028년까지 일본 측과 협상이 잠정 중단된 7광구를 널리 알리고 공론화시켜 대한민국 땅으로 되찾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도쿄올림픽 방사능 위험성을 널리 알려 피폭 환자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일본제 석탄재와 플라스틱의 수입을 막고 한국 내 쓰레기의 재활용을 최대화해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알리겠습니다. 야, 페페TV야, 니까짓 게 뭔데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겠대. 니가 뭐 국회의원이라도 되냐? 넌 그냥 목소리 듣기 싫은 방구석 찌질이잖아. 네, 맞습니다. 저 방구석 찌질이의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목소리가 아닌 메시지에 주목해 주신다면 충분히 공론화가 가능하고 긍정적 문제들을 야기시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당연히 누리면서 살아야 할 대한민국의 권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멍청한 실수로 인해 우리나라에 홀랑 뺏기고 있는 품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에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여러분, 샤인머스켓이라고 들어보셨죠?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청포도 같은 겁니다. 저도 먹어보려다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내려놨는데요. 최근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산 샤인머스켓이 중국에서 키로당 8만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포도계의 샤넬, 에르메스라고도 불려지는 청포도 샤인머스켓은 씹을수록 망고 맛이 나서 요즘 인기라는데요. 우리 땅에서 재배된 샤인머스켓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도 날개 돋친 듯 팔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샤인머스켓의 종주국은 일본입니다. 샤인머스켓은 1988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었는데요. 국내 샤인머스켓 역시 일본의 품종을 들여온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우리 땅에서 자란 샤인머스켓이라도 한 송이 팔릴 때마다 일본에 종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샤인머스켓은 로열티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일본 일부 언론에서 일본의 과일을 훔쳐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안 줘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샤인머스켓은 1988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일본은 품종 등록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2006년 샤인머스켓 품종이 처음 국내로 들어왔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WTO는 가입국에게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른 식물 신품종 권리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식물 신품종을 개발한 자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인데요. WTO 가입국은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국적을 불문하고 재산권을 보호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외 지적재산권자에게 로열티를 내왔습니다.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도 인정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식물 신품종을 개발한 자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인정해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 품종의 의존도가 높은 체리, 파프리카 등은 종자 로열티 규모도 상당합니다. 10년간 해외에 지급한 로열티가 1,400억 원에 달합니다. 체리나 파프리카의 가격이 비싼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품종 보호권이란 법적 권리도 있습니다. 식물 신품종 보호법은 품종 보호권에 대해 기존의 특허권보다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식물 신품종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샤인머스켓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이 품종 보호권 덕분입니다.
국내 농가가 완화된 인정 조건을 활용해 일본보다 먼저 샤인머스켓의 품종 보호권을 취득했던 겁니다. 특허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에서는 이를 특허의 신규성이라고 명시하는데요. 품종 보호권 역시 신규성을 요구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품종 보호권이 요구하는 신규성은 출원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특허권과는 달리 품종 보호권을 주장하는 자가 일정 기간 나타나지 않은 경우 신규성을 인정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2006년 샤인머스켓을 처음 심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006년부터 6년 동안 샤인머스켓의 품종 보호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샤인머스켓의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샤인머스켓의 품종 보호권을 취득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샤인머스켓 로열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중국 등 해외에 수출되어 팔리고 있는 샤인머스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샤인머스켓이 국내 포도 재배 면적의 7에서 8%를 차지할 만큼 재배 면적이 늘었음에도 일반 국내 소비자들이 잘 몰랐던 것은 대부분 샤인머스켓이 거의 동남아로 수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망고 포도라는 별칭으로 국내 SNS 매체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등장하기 시작하며 국내 젊은 소비층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출 관련 기사나 뉴스에서 고품질 포도 관련 기사를 내기 시작하면서 반응은 더욱더 뜨거워지기 시작하여 국내 포도 묘목 시장에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샤인머스켓은 국내 유통 채널마다 가격차가 있지만 한 송이에 적어도 만원에서 2만원 후반대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일반 포도와 비교하면 두세 배 비싼 편이지만 인기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한 유통업체가 과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샤인머스켓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에는 280%, 올해는 150%였습니다. 샤인머스켓의 인기로 포도가 처음으로 과일 매출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1위를 차지해왔던 감귤과 사과, 바나나를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고가임에도 샤인머스켓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먹기 간편하고 당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씨가 없으면서 껍질채로 먹을 수 있어 기존 포도에 비해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당도도 평균 16에서 18브릭스로 높습니다. 망고처럼 단맛도 강하다고 해서 망고포도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수출도 대박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국산 포도 수출액은 1,300만 달러, 하나로 약 154억 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60만 달러, 약 114억 원에서 35%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출량 증가량 23%보다 수출액 증가율이 높은 것은 마진이 워낙 좋아 한 송이를 팔아도 이윤을 많이 남기는 몸값 비싼 포도라는 겁니다. 샤인머스켓은 포도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홍콩과 중국 등 중화권과 베트남, 싱가폴 등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 4개 대상 수출이 전체의 82%를 차지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한국에서만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국산 샤인머스켓만 잘 나갈까요? 그 이유는 품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샤인머스켓은 재배기술 부족 등으로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본산은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4차 산업뿐만 아니라 철도부터 조선, 다양한 문화 콘텐츠, 심지어 농가까지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어 능력시험에 일본인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답니다. 몰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열기가 뜨거울 정도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은 가볍게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매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27,000명으로 2010년에 비해 2.6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용계이자의 신문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K-팝으로 대표되는 한국 음악의 인기를 꼽았습니다. 2000년에 단 6명의 입학생으로 시작했던
간토 국제고등학교의 한국어 코스는 현재 정원 40명의 2배를 웃도는 80명의 지원자가 모여들 정도로 인기입니다. 트와이스와 같은 한국 아이돌 그룹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얻으며 K-팝이 인기에 다시금 불을 지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 정부가 7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사용 능력 인증 시험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어 교육재단이 해마다 3회씩 전국 약 30곳에서 시행 중입니다. 재단에 따르면 응시자 수는 시험 시행 첫 해인 1997년 약 1,500명에서 시작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판결을 낸 후 한일 간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9년 응시자 수는 약 27,000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 응시자의 비율입니다. 접수된 11,000명의 응시자 가운데 90%가 여성입니다. 연령대를 보면 10대와 20대가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해당 세대의 응시 비율은 40% 정도였습니다. 시험을 보는 목적으로는 실력 확인이 전체 50%를 차지했고 취업, 유학 등이 각각 10%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신냉전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만을 돕고 있죠. 결국 미국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대만에 거침없이 판매하며 대만 요새화 작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14일 로이터를 포함한 세계 주요 외신들이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7종류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선 고속 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래미알, F-16 전투기 부착용 데이터 링크, MQ-9 리퍼, 하푼 대함 미사일 5종류의 무기에 대해서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도 판매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상륙 저지를 위한 수중기뢰, 대전차 미사일 등 다른 무기 판매 승인 요청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무기가 향후 대만에 인도되면 중국인민해방군에 맞선 대만군의 방어 능력은 엄청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의 시뮬레이션으로도 대만군은 중국인민해방군에게 밀리지 않는 전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상 전투에서 중국군이 압도적으로 패배했었죠. 그런데 이번 병력 증강까지 이어지면 중국이 대만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이 수출하자는 무기들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는 트럭에 실려 발사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대상의 공격을 피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탄의 종류에 따라 30km에서 120km 떨어진 곳에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대만 해안에 상륙하려는 상대방 전력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슬래미알은 한국 공군도 F-15K에 장착해 운영 중인 정밀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270km에 달해 대만 인근에서 발사해도 중국 동부 연안에 있는 군 지휘시설 등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래미알이 중국의 신경을 가장 거슬리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MQ-9 리퍼는 미국 공군이 주로 공격용으로 운영 중인 무인기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달고 24시간 이상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무인기라 운용하는 쪽의 인명피해 우려 없이 정찰과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라고도 불립니다. 지난 1월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을 제거하는데 투입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푼은 육해공에서 모두 발사할 수 있는 대함미사일입니다. 하푼을 도입하면 중국 해군이 대만 섬으로의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현재 확정이 된 5가지 무기만으로도 중국은 대만을 만만히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의 이번 행보는 1979년 미중 수교 이후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1979년 수교와 동시에 미국은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만과는 단교했죠. 중요한 무기들을 대만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은 고사하고
서로의 교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아주 가끔 무기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이 겨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만 지도자들은 국제적 고립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미국에서 핵심 방어 무기를 몇 개라도 수입할 수 있으면 정권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물론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불균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대만으로서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행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 후부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중국에 대항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인정하고 대만의 재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작년에도 중국의 반발을 물리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F-16V 전투기와 M1A2T 전차의 대만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죠. 대만은 사실상 경사가 났습니다. 수십 년 만에 공중과 육상의 핵심 전력을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신형 전투기와 전차 도입의 전략적인 의미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판매가 결정된 무기의 총 판매액만도 100억 달러, 우리 돈 11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최근 2년간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무기는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 동안 도입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국방부 내에서 대만 요새화로 알려진 작업을 강화했다. 이 전략은 중국군에 대항해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되어 있다. 미국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무엇일까? 예상대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이 미수복한 영토인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수교 당시 약속한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 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행위는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후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중국의 대응은 대변인 논평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전쟁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미국 CNN 방송이 중국 관영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 주석은 선정경제특구 지정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차 광둥을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해병대 기지를 찾아가 장병들을 모아놓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계태세를 유지하라.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순수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해병은 다양한 임무를 갖는다. 해병대에 대한 요구는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전투에 임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해 훈련 기준과 전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시 주석은 전쟁과 관련해서 특정한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건 단연 대만입니다. 두 나라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대만 침략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현재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직접 점령할 수 있는 중국 영토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는 모두 공식적인 입장들입니다. 현재 대만의 중동은 완전히 미국의 편에 붙어 있습니다. 미국이 7정의 핵심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지난 8월에는 이 최고위급 관료가 대만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는 이 대만 단교 이후 최초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대만과 더 가까워지고 대만의 병력이 더 강해지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서 19일에는 중국 전투기 30여 대가 대만 경계를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50회 가깝게 중간선을 넘어왔습니다. 대만 본토 인근으로 거의 근접한 전투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만이 격추시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